이번 수업은 3장 합성곱인데 합성망이라고 되어 있네요. 합성곱 신경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3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 분류 문제를 이번 3장의 실습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먼저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가 합성곱 신경망 구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컬러 이미지에 대한 합성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역시나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도 그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과 많이 겹치는데요. 혹시 이제 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서 오버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고 CNN이라는 약자를 사용하고 있죠. 자, 합성곱 신경망 CNN은요. 중요한 게 바로 이 이미지를 다루는 데 특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지는 영상이죠. 자, 영상이라는 말이고 영상이 뭐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나온 2D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루는데 특화돼서 진화된 NLP 구조다. 즉,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를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합성공 신경망이라고 하는 CNN은 이와 같은 2D 데이터를 다루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다. 하지만 신경망이 학습하고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한 이론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 이미지 분류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었으니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를 이용해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이미지 분류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 이미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예요. 지금 보이세요? 이와 같은 손글씨 이미지인데 그 손글씨가 숫자 데이터고요. 0부터 9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손글씨 데이터 0에서 9까지 총 10개의 종류죠. 10종류의 숫자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MLP 모델 입력을 넣었을 때 이가 3입니다 라고 답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층 퍼셉트론의 입력층을 살펴봅시다. 신경망으로 2차원 이미지를 다루려면 이미지를 제공하기 전에 신경망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미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람이 볼 때 이 28x 28짜리 요 3이라고 하는 영상을 컴퓨터가 보면 이렇게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28x 28 크기의 이미지는 결국에 28x 28 크기의 행렬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하게 될 수 있고요. 행렬의 요수값은 0부터 255의 범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0은 검정색, 그리고 나머지 255는 흰색인데요. 그 나머지는 회색 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실 텐데 그쪽에 숫자 값이 0이 아닌 그 흰색에 가까운 255에 가까운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라는 거죠. 어떻게 돼 있다? 행렬 데이터로 컴퓨터가 이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MLP를 떠올려 보시면요.
요 2차원 데이터를 MLP에 입력을 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1차원 벡터만 입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원 행렬을 1차원 벡터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LP의 입력층으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미지 벡터 변환, 이미지 플래트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228 x 28 영상이 1 x 784 벡터로 변환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2 x 예시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 4 x 4 예시가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4 x 4잖아요. 그럼 이제 16개, 1 x 16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방향성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복잡할 것 같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요 방향으로 이어 붙인 거예요. 그렇죠? 행 1, 행 2, 행 3, 행 4. 이렇게 하면 2차원 데이터가 지금 1차원 데이터로 이미지 벡터 변환을 성공적으로 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 은닉층.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MLP를 이용해서 이미지 분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때 이미지 분류 문제를 위한 입력층은 방금과 같이 1D 벡터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 거고요. 기존 내용에서 추가가 된 거고, 은닉층은 비슷합니다. 자, 신경망은 하나 이상의 은닉층을 가질 수 있고요. 각 층은 하나 이상의 뉴런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설계 지점에서는 노드가 512인 은닉층을 2개 만들고요. 각 층마다 RELU를 활성화하는 활성화 함수를 추가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노드가 512, 그 뒤에 RELU 또 512짜리, 그리고 여기 또 RELU. 이게 지금 은닉층이고, 이 앞에 데이터에 이게 이제 입력층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10개짜리, 이게 출력층. 어쨌든 지금 이 그림은 여기서는 은닉층 여기 해당하는 그림만 필요하겠죠? 자, 출력층이 지금 교수님이 여기 딱 10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신 것 같이 분류 문제의 출력층 노드 수는요, 분류 대상 클래스 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0에서 9까지의 숫자 10개의 분류 대상이 존재하잖아요. 손글씨 데이터가 0에서 9까지 10개를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층 노드도 10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LP를 가지고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쵸? 지금 원래 이런 그림을 그릴 때 RELU와 같은 활성화 함수는 잘 그림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눈에는 노드와 노드 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시겠죠. 이제 이 아래 정보가 바로 요 지금 MLP를 이용한 이미지 분류 문제의 모델을 프린트 한번 해본 건데요. 살펴보시면 여기 플래튼 1이라고 하는 곳이 요 입력층이에요. 입력층이 지금 784로 되어 있고, 댄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은닉층 첫 번째니까 512, 두 번째니까 512, 세 번째 출력 10이니까 여기 10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우리 가중치 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중치 수를 살펴보시면 입력층은 당연히 학습할 파라미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 0에 해당이 되고, 요 첫 번째 은닉층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네. 현재층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가 n, 뒤가 m이었으면 n 곱하기 m.
그래서 784 곱하기 512 더하기 512. 이 뒤에 있는 512가 이제 바이어스 텀였죠. 편향 텀. 두 번째 연립층. 여기는 앞에 512, 뒤에 512니까 앞에 512, 뒤에 512 더하기 512. 그리고 여기 출력층 같은 경우는 앞에가 512, 자기 자신 10, 그래서 바이어스 10. 이 모두 더한 숫자가 바로 이렇게 원익층이 두 개인 분류 문제 MLP 모델의 총 파라미터 수입니다. 근데 이 MLP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3장에서는 결국 합성곡 신경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CNN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왜 MLP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 MLP로 이미지를 다룰 때, 즉 입력 데이터가 2D인데 요 MLP는 1D 데이터만, 1차원 데이터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공간적 특징을 손실한다는 거예요. 2D 데이터를 1D로 눌러 쓰니까 당연히 공간적 특징을 손실하겠죠. 그리고 신경망 학습을 하는데 복잡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막 m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모든 케이스에 대한 모든 층을 다 연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고요. 이게 지금 겨우 원익층 2개짜리인데도 불구하고 67만 약 67만 개의 지금 가중치 파라미터 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보다 훨씬 복잡한 그 모델이 필요할 텐데 일단 학습해야 되는 가중치 숫자 자체가 너무 복잡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경망의 복잡도를 내릴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요 CNN이라는 거예요. CNN이라는 거는 결국 뭐다? MLP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다. 자, 그럼 그 공간적 특징을 손실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다음 의미와 같죠? 이렇게 2차원 이미지를 1차원 벡터로 변형하면 이미지 내 공간적 특징이 손실이 되고요. 그 말인즉슨 서로 가까이 위치한 픽셀 간의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차원 데이터 존재하면 얘가 이 1이고 이 1 옆에 이 1이 존재하고 그 아래 1이 존재하고 대각선 방향 1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걸 1차원으로 눌렀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데이터를 1D로 풀어가지고 이제 MLP로 학습을 하게 되면요. 지금 요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는 그 MLP 모델이 동일한 녀석이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요 정사각형이 내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공간 정보가 깨져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 결합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전 결합층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보통 FC 레이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MLP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층과 층이 전 결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 결합, 풀리 커넥티드라는 말은 무엇이었죠? 네. 이전 층의 모든 노드가 다음 층의 모든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익 젬플로 앞에가 3개고 뒤에가 3개면 3x3에서 총 9개의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이 9개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요. 노드가 더 많아질수록 훨씬 이 연결 관계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MLP는 모든 층이 전결합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CNN은 어떻다? 풀리 커넥티드가 아니죠. 로컬리 커넥티드라는 표현을 쓰는 지역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 노드는 이전 층의 노드 중 일부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고
지역적 연결을 가진 층은 전 결합층에 비해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습니다. 네. 즉 CNN이 MLP보다 파라미터 수가 훨씬 적죠. 그래서 연산 복잡도가 높지 않아서 MLP의 풀리 커넥티드 대신에 CNN을 도입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요 그림이 이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의 단점, 그리고 CNN이 어떻게 구조를 바꿨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노드 하나당 모든 지금 픽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CNN은 어떻다?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고 특정 영역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특정 영역을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표현한다. 자, 지역적으로 연결된 신경망의 각 뉴런은 서로 인접한 일부 픽셀과 연결되며 이 인접한 일부 픽셀의 범위를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이 노드가 영향을 미치는 영상 내 특정 지역을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한다. 자, 합성공 신경망 구조의 의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2차원 행렬인 이미지를 1차원 벡터로 변환하게 되면 손실되는 정보가 있고 전 결합층의 계산 복잡도를 고려하며 이미지 입력을 다루려면 새로운 형태의 신경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손실시키지 않고 전 결합층 계산을 사용하는 복잡도를 내리기 위해서 CNN을 도입하였으며 CNN의 경우 2차원 이미지 행렬을 그대로 입력으로 받을 수 있어서 픽셀 값에 숨어있는 패턴을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구조,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는 MLP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먼저 전체 학습 과정의 그 파이프라인,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미지 분류 파이프라인은 어떻다? 입력 데이터를 각종 전처리를 하고 입력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 전처리를 하죠. 다양한 오그먼테이션을 시도합니다. 피처 스테이션 부분에서 바로 이제 이 이미지를 1D 벡터 특징화하는 거죠. 다른 영상과 분류하기 적합한 1D 벡터로 만드는 과정이 피처 스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특징량을 가지고서 SVN과 같은 어떤 분류기에 학습용 데이터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딥러닝 이전에는 이 3단계 피처 익스트랙션 단계를 사람이 직접 수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처를 핸드크래프트 피처 혹은 휴먼 인스파이어드 피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직접 수행한 특징 벡터를 일반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입력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경망, MLP와 CNN 같은 경우는 이 3번과 4번 단계가 나눠져 있지 않고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습 과정에서 피처도 학습되고 분류기도 학습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MLP는 특징을 학습하고 결국 이미지 분류하는 과정까지 함께 수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 결합층의 문제는 분류 단계보다는 특징 학습 단계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FC 레이어의 단점이 뭐였죠? MLP의 단점이 공간적, 그러니까 이 2D 이미지를 1D 벡터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공간적 특징을 손실하게 되고 복잡한 신경망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였죠. 근데 이게 분류 단계보다는 특징 학습 단계에 있었어요. 이 3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FC 레이어가 분류는 잘 푸는데 요 분류 문제는 잘 푸는데
특징 학습을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봅시다. 전 결합층의 특징 추출을 지역적 연결을 가진 합성 곱으로 변경한다. 그러니까 요 3, 4단계 중에서 3단계를 잘 못하니까 새롭게 제안한 CNN으로 요 3단계를 바꿔치기, 변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분류 단계는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 특징 학습에 CNN을 도입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계속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적 정보를 손실하고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서 신경망이 복잡도가 높아지니까 우리는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특징 학습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CNN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합성고 신경망을 이용한 전체 학습 과정이다라는 거죠. CNN 앞서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구조를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는 CNN의 추상적인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뭐 비슷합니다. 입력층 존재하고 특징 추출을 담당하는 합성 곱층이 있고 분류를 담당하는 전 결합층이 있고 이제 출력층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분류를 담당하는 곳과 특징 추출을 담당하는 곳이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특징 맵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징 맵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CNN에서 특징 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층에서 적용된 필터의 출력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이 인풋 이미지에 지금 요와 같은 필터가 이렇게 돌아서 만들어진 게 이 녀석이거든요. 이게 바로 특징 맵이라는 겁니다. 이 특징 맵을 이용하면 해당 특징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서 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합성곱 신경망인 CNN은 어떻게 패턴을 학습하는 것일까요? CNN에서 한 층만 바로 특징이 추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컨볼루션, 이게 이제 컴브 1, 만약에 이게 컴브 2, 만약에 이게 컴브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하나만, 저기 하나 더, 한 층만 특징 추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와 같은 한 장의 이미지에서 특징을 제대로 추출하려면 오히려 CNN이 수십 또는 수백 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특징이 그러니까 이미지 상에서의 그 특징을 활용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특징이 학습되는 과정은 은닉층 하나하나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여기 밑에 있는 패턴인데요. 첫 번째 은닉층은 대개 직선이나 모서리와 같은 아주 간단한 특징을 학습하고요. 두 번째 은닉층은 패턴의 패턴, 즉 앞에 있었던 직선이나 모서리들을 조합해서 만든 도형, 꼭지점, 원 등을 이제 인식을 하고요. 뒤로 갈수록 패턴의 패턴이다 보니까 사람의 이목구비와 같은 복잡한 형태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은 로우 레벨 피처, 뒤쪽은 하이 레벨 피처인데 실제로 학습이 진행될수록 점점 이렇게 움직여 간다. CNN의 층이 앞에 컴브, 뒤에 컴브, 쭉쭉쭉 뒤에 컴브가 있을 때 이쪽은 로우 레벨, 직선이나 모서리, 요쪽은 도형, 꼭지점 원, 이쪽은 사람의 실제 이목구비 학습하는 거죠. 자, 합성곡 신경망의 기본 요소, 아니요, CNN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요로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자, CNN이 뭔지,
풀링이 뭔지, FC 레이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CNN은 특징을 추출하는 데 사용이 되고 FC 레이어는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바로 CNN 특징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분류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인데 이 플래튼이 이 부분이 지금 FC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그림을 그 텍스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입력, 컴브, 풀링이네요. 컴브, 풀링, 이게 FC 레이어, 소프트맥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입력, 컴브, ReLU는 사실 요와 같은 그림을 그릴 때는 표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브 뒤에 당연히 ReLU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어넣고 그 다음 풀링 레이어, 컴브, ReLU, 풀링, FC, 소프트맥스 이렇게 지금 아래 그림을 텍스트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텍스트가 더 명시적이고 좀 더 직관적이어서 구현할 때는 더 좋을 겁니다. 어쨌든 이 구조는 지금 어떻다? 합성곱 2개와 전 결합층 1개를 가진 CNN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합성곱과 전 결합층 그러니까 CNN과 FC 레이어는 디자인한 설계사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ReLU는 요 컨볼루션 레이어와 함께 사용하고 소프트맥스는 FC 레이어와 함께 사용하는 층이에요. 이게 독립적으로 혼자서 따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요렇게 쌍이고 요렇게 쌍이다. 절대 입력, ReLU, 풀링 이런 식으로 ReLU가 단독해서 독립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합성곱이란 이 수학에서 말하는 합성곱은 이렇습니다. 두 함수를 인수로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 요 새로운 함수가 이제 중요한 거고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합성곱 신경망에서 말하는 합성곱은 2개를 이렇게 곱하는데 앞에 게 입력 이미지 두 번째 인수는 합성곱 필터 W 이게 입력 이미지니까는 이게 이미지 이게 웨이트 그래서 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곱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밑에 그림을 보셔도 돼요. 앞에 게 이미지 두 번째 요게 커널 합성곱 필터 요게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 컨볼루션 합성곱 결과 이미지 즉 합성곱 필터를 입력 이미지 위에서 이동시켜요. 이렇게 이동시키며 합성곱 필터가 위치한 부분에 해당하는 작은 이미지 조각을 처리한 결과를 모아서 새로운 이미지인 특징 맵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제 특징 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커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가운데에 위치한 3x3 크기의 행렬이 이 녀석을 이제 우리는 합성곱 필터라고 얘기하고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중치 W죠. 이렇게 합성곱 행렬이 바로 가중치 W이고요. 요 행렬곱 그러니까 합성곱 행렬은 이미 초기에 무작위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망에 의해서 이제 학습이 되어집니다. 수용 영역이라고 하는 리셉티브 필드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커널은 입력 이미지 위에 여기 지금 커널 이게 눈에 보이세요? 이렇게 3x3 이게 커널 이걸 이렇게 하나씩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커널은 입력 이미지 위를 픽셀 단위로 움직여요. 픽셀 단위로 움직이며 연산을 수행하고 픽셀 값을 계산합니다. 요렇게 지금
이미지 위에 3x3 커널 필터를 씌워서 연산 결과를 이렇게 여기에 써요. 네, 이게 이제 합성 곱 연산인데 필터가 위치한 입력 이미지상의 범위를 수용 영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이게 필터 3x3 필터 중에서 입력 이미지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요렇게 지금 이 파란색이 입력 이미지였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이 지금 필터가 요 입력 이미지 위를 이렇게 비추고 있으니까 여기가 수용 영역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2x3 여기는 여기 2x2 그리고 이쪽 하나 내린 거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넓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필터가 위치한 입력 이미지상의 범위를 수용 영역이라고 한다. 합성곱 연산은 실제로 다중 퍼셉트론의 가중치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컨버루션 결과를 손으로 한번 해보려면 오리지널 이미지 위에다가 지금 이와 같은 커널 값이 주어졌을 때 그 어떻게 값이 계산되어지는지 보면 되는데요. 요 뒤에 영상이 93, 139, 101, 26, 252, 156, 135, 240, 48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위에 이게 이미지고 커널이 -1, -2, -1, 0, 0, 0, 1, 2, 1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이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93 곱하기 -1, 139 곱하기 0 더하기 101 곱하기 1 더하기 26 곱하기 -2 쭉 해서 결과를 내면 243이 나오니까 요 가운데 여기 이렇게 해서 있었던 요 가운데에 243을 써 넣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성곱 연산이에요. 이렇게 입력의 가중치를 곱하고 그 결과를 합해서 모두 합해서 값을 쓰는 거. 이때 이제 합성곱 필터, 아까 이 커널 이게 필터잖아요. 이거는 입력 이미지 위를 이동하면서 입력 이미지 전체를 커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값을 대변해야 되니까 131도 포함시켜야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입력 이미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합성곱 필터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 픽셀 단위로 가중합이 계산돼서 이렇게 필터 중심에 값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맵, 이 녀석 컨버루티드 이미지를 피처 맵 또는 활성화 맵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필터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합성곱의 필터 수. 자, 합성곱층,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합성곱 필터가 존재합니다. 필터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소리죠. 자, 근데 합성곱층에 합성곱 필터 수만큼 특징 맵이 출력되기 때문에 이 필터 수가 다음 층의 깊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필터 수가 다음 층의 깊이. 이 깊이가 뭐냐? 예를 들면 영상 이 뒤쪽의 깊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상은 H 곱하기 W 곱하기 CH인데 이 CH가 깊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필터 10개. 즉, 이 인풋 28x28을 5x5 필터 10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5x5 필터 20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필터 수였고요. 이거는 커널의 크기인데요. 합성곱 이 위에 올라가는 이 커널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널은 가중치가 담긴 행렬로, 그쵸? 이게 이제 결국 W1, W2, W9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중치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가중치가 담긴 행렬로 입력 이미지 위를 이동하며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커널이다. 그때 커널 크기는 합성곡 필터 크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커널의 크기는 CNN 중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거는 2x2, 어떤 건 5x5. 그 사이에 있는 3x3, 2x2, 3x3, 5x5를 가장 많이 쓰고요. 이 커널은 대부분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커널 크기가 작을수록, 이렇게 작을수록 이미지의 세세한 부분까지 잡을 수가 있고요. 클수록 신경망 복잡한 패턴을 쉽게 학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나 연산 복잡도가 올라가 과적합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스트라이드와 패딩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스트라이드와 패딩이 각각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게 좋은지도 한번 볼게요. 스트라이드와 패딩은 CNN의 출력 모양을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이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필터가 입력 이미지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픽셀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여기 이렇게 비추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는 게 이제 스트라이드라는 거죠. 몇 개 칸을 점프할 거냐.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1이면 바로 한 픽셀 옆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윈도우 씌우고 할 텐데, 아무튼 이 스트라이드가 커널을 이동시키는 픽셀 수예요. 예를 들어 합성곡 필터가 입력 이미지 위를 한 번에 한 픽셀씩 이동한다면 스트라이드 값은 1이고 한 번에 2픽셀씩 이동한다면 스트라이드 값이 2가 되는 거죠. 여러 픽셀을 건너뛰면 출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3 이상의 스트라이드 값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즉 스트라이드는 1 아니면 2만 쓴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라이드 값을 1로 설정하면 입력 이미지와 거의 같은 크기의 출력 이미지가 얻어지고, 스트라이드 값을 2로 설정하면 출력 이미지가 입력 이미지의 거의 절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 스트라이드가 패딩에 따라서도 조금씩 약간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자, 패딩. 이만큼만 영상인데요. 주변에 지금 이만큼 채운 거예요. 이렇게 특정 값으로 채우는 것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제로 패딩은 이미지 둘레에 픽셀 값이 0인 추가 픽셀을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제로 패딩이 되어 있죠? 주변에 0을 채워놨어요. 패딩의 주된 목적은 합성곱 연산을 거친 출력 이미지의 크기를 입력 이미지의 크기와 같게 유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입력 이미지가 컨볼루션 연산을 거쳤을 때 이 입력과 출력 이미지가 사이즈가 똑같으려면 패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패딩을 자꾸 넣으면 CNN 레이어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출력 이미지의 크기 변화가 없이요. 자, 다음은 이제 풀링층과 서브 샘플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합성곱층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는 풀링층, 풀링 레이어란 뭐고, 이 풀링 레이어를 이제 서브 샘플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CNN을 막 쌓을 수 있어요. 이제 CNN을 막 쌓으면 아무리 FC 레이어의 그 연산 복잡도를 내리기 위해서 제한됐다고 하지만 파라미터 수가 매우 많아지게 돼요. 이렇게 CNN을 계속 쌓으면.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계산 복잡도가 상승하고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풀링층이 나왔어요. CNN 풀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연산 복잡도를 좀 내리는 거죠. 풀링은 다음 층으로 전달되는 파라미터 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신경망 크기를 줄입니다. 이때 풀링 연산은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한 두 가지가 존재하고요. 뭐 다음 보시는 것 같이 풀링은 혼자 쓰이지 않고 컨볼루션 레이어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ReLU 풀링, 컨볼루션 ReLU 풀링, 이게 이제 지금 3인방 세트죠. 자, 그럼 풀링은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이 있다고 했는데요. 맥스 풀링, 이게 지금 이게 에버리지 풀링입니다. 에버리지 풀링. 두 개가 어떻게 워킹하는지 한번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맥스 풀링에서도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윈도우 크기와 스트라이드입니다. 다만 가중치 값은 없어요. 풀링층에는 어떤 학습되어야 되는 W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정이죠. 최대 풀링은 윈도우 내에서 최대값을 내뱉는 거예요. 자, 윈도우는 이렇게 2x2짜리 윈도우에서 가장 큰 값 9니까 9, 2x2 윈도우에서 가장 큰 값 8, 2x2 윈도우에서 가장 큰 값 7, 2x2에서 가장 큰 값 9,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든 게 바로 뭐다? 이 아이를 맥스 풀링으로 조그맣게 만들었네요.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자, 합성 곱층이 출력한 모든 특징 맵에 풀링을 적용하면 특징 맵의 크기는 작아지지만 특징 맵의 개수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 뒤로 가는 뎁스는 유지가 되고 가로 세로 HW 값이 이렇게 2배로 작아지는 거죠. 평균 풀링, 에버리지 풀링은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식이에요. 이 윈도우 크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전체 피처 맵을 다 더해서 평균 낸 거 5 이렇게 쓰는 거죠. 크기가 4x4 아니라 뭐 8x8, 16x16이더라도 에버리지 풀링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뎁스 깊이는 유지되고 요 가로 세로만 1x1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에버리지 풀링, 평균 풀링이라는 거죠. 풀링층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풀링층, 그러니까 합성곱만 계속 CNN 레이어만 계속 쓰게 되면 어떻다? 아무리 FC 레이어를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산 복잡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풀링층을 사용을 하면 CNN의 규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풀링층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중요한 특징을 잃지 않고 이미지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 즉 중요한 특징은 유지하면서 이미지의 해상도만 2분의 1로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소실이 있으나 어떤 풀링층의 효과로 인해서 큰 영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성 곱층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고 계신 건데요. 이게 이제 28x 28이 입력 이미지고 커널이 4예요. 그러면 이제 28x 28이 4개가 생기겠죠. 근데 이때 28x 28x 4가 되려면 스트라이드와 패딩이 1로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 1 요거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동일하게 12개 커널이니까 28x 28에 12가 되겠죠. 요 맨 뒤에 있는 요거에 이게 깊이 값인데 이게 결국 커널의 수랑 매칭되는 거 아시죠? 여기 4는 커널의 수,
여기 12는 요 커널의 수. 요렇게 매칭되는 겁니다. 그 풀링층을 통과한 출력은 이게 지금 풀링인데요. 풀링층을 통과한 출력은 입력과 비교해 깊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가로 세로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많이 줄었죠? 또 합성곱, 즉 CNM과 풀링층을 번갈아 배치하면서 출력을 만듭니다. 보면 지금 앞에 거는 컨브에 대한 설명만 있고 풀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력이 이렇게 바뀌고 컨브와 풀링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컨브와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이게 이거를 이렇게 원디 컨브와 풀링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FC 레이어로 바꿔야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이미지가 모든 특징이 늘어선 매우 깊게 이어진 대롱 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까지 반복한다. 요거. 요 녀석과 같이 이렇게 길고 대롱 같은 모양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요. 이걸 결국 전결합층의 입력이 가능하도 1D 벡터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딱 1000이어서 벡터의 길이가 1000이므로 전결합층의 유닛 수도 1000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답을 요약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합성곱과 풀링층으로 구성된 특징 학습 과정을 거친 후 대롱과 같은 모양으로 추출된 특징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다. 이미지 분류를 위해서 일반적인 신경망 구조인 MLP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다층 퍼센트로는 전결합층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밀집층, MLP, 피드포워드 신경망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서로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합성곡 신경망 3.3장까지 리뷰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될 랭귀지는 케라스입니다. 케라스를 선택한 이유는 교재에 케라스가 있어서이지 내가 케라스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어쨌든 본격적인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대략적으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야기를 살짝 하고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많은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존재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라 하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혹은 인공신경망 기반의 썸씽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때 고를 수 있는 그런 통합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학습, 그러니까 통계적 기계학습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를 담고 있는 하나의 그 플랫폼이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얘는 단순한 통계적 방법론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신경망 계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그림은 이제 주로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과 텐서플로우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업에서 가장 혹은 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녀석과 파이토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물론 초반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벽은 그 2015년, 2016년을 기점으로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우려면 이세돌이 바둑을 뒀던 시점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시 이세돌이 바둑을 둬서 물론 지기는 했지만 그 시점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덕분에 이 연구 개발 쪽에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사실은 모든 학문과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돈이라는 것이 모이기 시작을 해야 그 시너지가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점부터 인제 각종 모든 생태계, 산업계, 학계가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초반에는 이런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제 막 춘추전국 시대죠. 막 너도 나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각종 회사들에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두 가지가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인데 초반에 인제 요 그림 보시면 초반에는 이게 지금 빨간색이 파이토치고 노란색이 텐서플로우로 보시면 돼요. 초반에는 딱 보시는 것 같이 텐서플로우가 양이 많았어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2021 년도 1월 달 기준일 텐데 이 지금 요렇게 변화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어디서 구한 거냐면 이 데이터는요. 페이퍼 위드 코드라고 해 가지고 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페이퍼 위드 코드라고 하는 사이트는 뭐냐면 실제로 최근에 만든 알고리즘을 논문과 함께 코드까지 공개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따끈따끈한 연구자들이 올리는 코드의 비중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텐서플로우는 줄어들고 있고 파이토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분석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은 다른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의 검색어를 어떤 게 더 많냐라고 검색을 분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결과의 양상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요 그림 뜻하는 건 뭐냐? 연구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실제로 구현을 해서 공개하고 있는 코드의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초반에 인제 텐서플로우였던 사람의 일부 비중이 인제 파이토치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결국 요 슬라이드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에 대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고 그중에 첫 번째가 모델 가용성이라는 건데 모델 가용성 측면에서는 텐서플로우보다 파이토치가 앞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모델 가용성이란 무슨 용어냐? 무엇을 뜻하는 거냐? 가장 따끈따끈한 알고리즘,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쓰고 싶다면 어떤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냐면 파이토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알고리즘 시간에 배웠던 뭐 정렬 알고리즘 혹은 탐색 알고리즘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알고리즘들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알고리즘들이잖아요. 최근 알고리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 정렬이 됐든 탐색이 됐든 알고리즘 중에서 나는 반드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반드시 파이토치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선택해서 지금 해 보려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막 그런 거죠. 내가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예를 들면 검색 알고리즘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탐색을 하고 싶어서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조금일 수도 있고 매우 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싶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배포 인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4년 학부를 마치고 뭐 엔지니어라고 하는 개발자 포지션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썸띵에서 일을 할 경우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배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어 당연히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서 어떠한 제품을 만든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배포라고 하는 게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매번 핸드폰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막 나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PC 같은 데서 자동 업데이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요 배포 인프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업 엔지니어 중에서 빠른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하는 뭐 백엔드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텐서플로우가 파이토치보다 배포 인프라는 더 약간 제공을 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용이하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텐서플로우는 애초에 구글에서 만들 때, 그러니까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배포 지향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레임워크였어요. 그러니까 저 배포를 지향하다 보니까 약간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자들이 파이토치로 넘어간 거지. 근데 사실 파이토치로 연구 개발이 끝난 모델을 내가 배포를 하기 위한 용도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용도로는 다시 텐서플로우로 포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팅해 주는 거는 다 엔지니어들이 대부분 하고요. 역할이 좀 다르겠죠.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파이토치를 쓴다라고 이렇게 경계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가장 몸값이 좋은 사람은 누구다? 특정 랭귀지를 타지 않는 사람이 제일 좋겠죠. 뭐 자기가 파이토치를 만들어 가지고 텐서플로우로 개발팀에 넘겨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파이토치는 특히나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애초에 배포라고 하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포 관점에서 초반에 매우 부진했었습니다. 최근에 2020년도부터 이게 이제 텐서플로우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이제 파이토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적극적으로 밀었던 딥러닝 플랫폼이고요.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에서 밀었던 딥러닝 프레임워크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요 파이토치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넘어갔어요. 그 리눅스라고 하는 OS의 창시자가 운영하고 있는 비공식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재단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어쨌든 요 두 진영은 서로 다른 진영입니다. 다른 진영이었고, 그 배포 관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는 얘기들을 엔지니어들한테 많이 들으면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 뭐 격차를 좁히려고 뭐 토치 서브나 파이토치 라이브 이런 거를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가지고 배포를 하는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찾아보라고 이름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도 뭐 이런 배포나 서빙 안 해본 거 아니지만, 내가 생각해도 배포 인프라를 고려하려면 텐서플로우가 좋다. 아직 멀었다. 파이토치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피저빌리티 보는 용도로는 토치 서브도 충분한데,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일명 IT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레카레 뭐지? 레카 쿠페 할 때 쿠가 쿠팡인가요? 아무튼 그런 계열들 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텐서플로우로 서빙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서빙을 할 땐 두 가지 고려하시면 됩니다. 내가 서버에서 서빙을 할 거냐, 모바일에서 서빙을 할 거냐에 따라서 약간씩 지원하는 플랫폼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가 맞는 거 찾아서 보시면 돼요. 또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고를 때 하나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이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는 뭐냐?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절대 이 시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요, 그냥 결국 그쪽 진영은 소멸하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게 이제 바로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어떤 서드 파티들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뭐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를 제외한 나머지 생태계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없어진 이유는 결국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 두 프레임워크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다 죽었거든. 다 죽은 이유는 이 생태계인데, 그럼 왜 쟤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냐? 내가 봤을 땐 이것도 사실 돈이에요, 돈. 이거 봐. 구글에서 밀어줬지. 페이스북에서 밀어줬잖아. 대놓고 자기네들 돈 들여 가지고 생태계를 막 구축하고 밀어주는데, 나머지 순수한 마음에 시작했던 뭐 뭐지 무료 오픈 플랫폼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요 생태계들이 요 두 회사를 주축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고, 뭐 서드 파티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들,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와 같은 딥러닝 최근 모델을 지원을 해 주느냐? 각각 지원을 해 주죠. 텐서플로우 허브라고 하는 곳과 파이토치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보시면 뭐 다양해요. 텐서플로우 이스텐디드라고 해 가지고 인제 이게 바로 텐서플로우 배포용 서드 파티, 그리고 버텍스 AI, 요즘 인제 이 노코드 AI라고 하는 게 또 유행을 해요. 왜 유행을 하냐? 교육 쪽에서 여러분들 막 그런 얘기 듣잖아.
어렸을 때부터 코딩 교육을 받으면 논리적 사고 능력이 뛰어나다, 뭐 좋아진다 이런 것처럼 요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사고 능력,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코딩하지 않고 AI 데이터 기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되는 툴들이 막 나와요. 대표적으로 텐서플로우 진영에서는 버텍스 AI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교육용 플랫폼이고요. 파이토치에서는 어딨지? 여기 있다. 라이트닝이라는 게 있대. 나 교수님 이거는 잘 몰라. 안 써 봐서. 근데 버텍스 AI는 요즘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교수님도 한번 써 봤는데 괜찮더라고. 요런 서드 파티 생태계가 또 있다. 기타 등등 뭐 많이들 있네요. 배포용도 있고. 그래서 두 진영에서의 생태계는 비슷하다. 그럼 결국 내가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 중에서 어떤 녀석을 선택할 건지는 어떻게 달라진다? 내가 배포 인프라와 관련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최근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수업에서 사용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케라스라는 녀석이고요. 결국 이 케라스는 초반에 텐서플로우랑은 달리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텐서플로우 2.0이라고 하는 큰 변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점점 뭐 메이저 버전이 바뀌기도 하지만 마이너고 바뀌기도 하잖아요. 메이저로 1.0에서 2.0으로 바뀔 때 케라스를 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케라스는 결국엔 텐서플로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케라스는 텐서플로우의 2.0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얘는 가장 키 컨셉이 이 신속하게 실험을 해야 되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초반에 교육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코드 AI는 아니지만 조금 복잡도가 낮아서 약간 간단한 피저빌리티를 보기 위한 용도로 나왔다가 이 컨셉이 좀 애매했어. 그래서 이제 케라스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어느 진영의 색깔로 갈까 고민하다 이제 포함이 되면서 흡수가 된 거죠. 또 이런 관점도 있어요. 연구자들이 왜 파이토치를 선택했냐? 아, 텐서플로우가 너무 복잡해. 복잡하니까 이게 잘 손이 안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지금도 파이토치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구 개발을 하는 거 하기 위해서는 내 코드가 안정화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코딩을 막 코드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디버깅도 쉽지 않고 코드 바뀌고 쉽지 않으니까 파이토치를 썼다라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그런 의미에서 케라스를 품은 이유도 있어요. 파이토치와 같은 어떤 디버깅 혹은 어떤 코드에 대한 간결함을 우리도 가져갈 수 없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제 이 케라스를 품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장점이 되고요.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갔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든 다들 이 사냥꾼들은 여러분을 건들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막 서비스가 대박이다. 그러기 시작하고 막 돈을 막 벌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인제 그런 사냥꾼들이 있어요. 특허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이제 소송을 걸거나 이렇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인제 돈은 이 계속 결국 돈 달라는 소리죠. 그런 사냥꾼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 라이센스라고 하는 개념도 좀 있으면 좋아요. 케라스는 MIT 라이센스여서 상업적인 프로젝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2018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케라스는 파이썬 2.7에서 3.6까지, 그러니까 크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는 버전 2가 있고 버전 3가 있잖아요. 둘 다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항상 인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매뉴얼을 보고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식 홈페이지 매뉴얼은 요 keras.io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사 역시 한국 사람들은 한글화 작업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뒤에 KO를 넣으면 되긴 하는데 거의 안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안 돼 있어서 안타깝지만 공홈을 쓰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케라스의 특징은 동일한 코드로 CPU 모드와 GPU 모드를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다는 거고요. 요거는 오늘 그 제공되는 코드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이거 API예요. API를 가지고 있어서 딥러닝 모델의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뭐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컴퓨터 비전을 위한 CNN 합성공 신경망이랑 시퀀스 처리를 위한 순환 신경망 RNN을 지원을 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4장이 이제 본격적 실습이죠. CNN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미지 분류는 뭐 여러분들 수업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사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 차원의 데이터를 시 합성곡 신경망의 입력으로 태워서 최종적으로 '얘가 무엇이다.'라고 판단하는, 근데 그 판단하는 지표가 뭐 레이블이었죠. 뭐 0 번에서부터 9 번이라는 레이블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레이블은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식의 어떤 특정 타겟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3.4 절에서는 요 엠리스트라고 하는, 여기 위 상단에 보이세요? 사람 손글씨 데이터거든요. 0 에서부터 9 까지 총 10 개의 디짓을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셋은 28 바이 28로 다 이렇게 작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칼라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디스플레이를 요렇게 해서 그런 거고, 실제로 엠리스트는 흑백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블랙 앤 화이트 계열로만 보이는 흑백조 영상이라 보시면 되고, 수업 책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살펴보시면 요 CNN 2 개랑 FC 레이어 2 개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모델을 설계를 해 놨거든요. 테스트 결과 99% 정확도는 교수님이 요 제공해 주는 요 코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이 그 엠리스트 가지고서 임의로 학습과 테스트 나눠 가지고 테스트 실험 결과 쭉 하고 났더니 요렇게 99.129986 나온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한번 설명 쭉 할게요.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혹시 잘 보여요? 잘 보여 진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야기 안 해 주면 교수님은 다 잘 보이는 줄 알고 넘어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교수님한테 수업 들었다라는 가정하고 설명할게요. 자, 인제 임포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include라고 같은 녀석이었죠?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임포트 케라스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교수님도 케라스 임포트하고 나서 버전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버전을 한번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 캐글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케라스 버전은 2.6.0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인제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불러와야 되겠는데,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부르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정말, 정말 다양할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데이터셋이니까. 그리고 평소 우리가 기계학습 인공지능 수업 시간에는 캐글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미리 데이터를 올려 놓고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케라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로드를 한번 해 봤어요. 내가 이걸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나도 이제 매뉴얼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수님도? 내 맘대로 안 되네. 아, 크롬이 아니구나. 어쩐지. 왼쪽 보시면 이게 케라스 아까 공식 매뉴얼 사이트라고 했잖아요. 나도 인제 케라스를 잘 안 쓰니까 한번 쭉 둘러본 거죠. 어디 보자. 이건 이제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써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나는 보통 이 API 덕스를 봐요. 그러면 인제 요 API가 케라스 API 뭐 레퍼런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 로딩 이렇게 눌러 봤어. 왜냐면 분명히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여기에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봤더니 '어 그래. 여기 데이터셋의 종류가 딱 리스트업 되어 있겠구나.' 하고 점핑을 했죠. 이렇게 둘러봐요.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면 돼. 이제 교수님 같은 사람들은 쭉 보면 대충 이게 매뉴얼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비슷해서
따라가기가 쉬운 편인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보면은 제공되는 데이터셋이 뭐 이렇게 있고 뭐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 텍스트는 이렇고 오디오는 이렇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냥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옆에 위에다 쳐. 앱리스트 어딨냐. 그러면 뭐 심플 앱리스트 컴포넷 이거 예제구나. 딱 보면 여기 주소가 이그젠플이잖아요. 그래. 내가 찾는 게 이거였지 하고 이제 밑을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제공되고 있는 매뉴얼에서의 이그젠플이 오른쪽 교수님이 정리해 놓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매뉴얼을 보고 샘플 따라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쭉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인제 여기도 역시나 요렇게 되어 있잖아. 차이를 잘 보면 돼요. 나는 keras 데이터셋을 앱리스트라는 걸로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앱리스트 load 데이터셋이라고만 써도 되는 거고, 만약에 요 임포트를 따로 안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요거 요렇게 긁어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되게 지금 데이터셋을 읽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번 같이 해 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아, 이거 로그인이 안 됐구나.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앱리스트 데이터셋을 읽어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특히 읽을 때요. 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지원하는 게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셋 XY랑 테스트 데이터 XY로 나눠줍니다. 자, XY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면 X가 데이터고 Y가 레이블이에요. 실제 정람 레이블에 해당되는 건데, 얘는 앱리스트 데이터셋을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자기가 나눠 놓은 거예요, 미리. 알았죠? 그래서 이거 내 맘대로 바꾸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미 학계에서 어떤 데이터셋은 학습용으로, 어떤 데이터셋은 테스트로 쓰라고 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통짜로 그냥 데이터가 X와 Y로 넘어온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플릿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자, 그리고 쉐입을 찍어 보면요. 실제로 이 X 트레인과 Y 트레인의 쉐입이 요렇게 나옵니다. 총 데이터가 6만 개 있다는 뜻이죠. 학습 데이터가 6만 개가 존재하고 X 데이터는 28 바이 28, 아까 우리 영상 사이즈가 28 바이 28이라고 했잖아요. 고 쉐입 고대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Y 트레이는 6만이라고 되어 있죠. 왜? 얘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1차원 레이블이죠. 그래서 6만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는 10,000개가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컴브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려면요. 3차원 데이터가 아니라 4차원 데이터여야 하거든요. 그 소리 뭐냐면 내가 비록 1이 아니더라도 텐서의 형태를 바꿔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 numpy extended dim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요렇게 뒤에다가 2를 채워 놨어, 차원을.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왼쪽 봐봐. 써 있잖아. 물론 교수님이 이걸 먼저 만들고 나서 얘를 보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보고서 유출을 할 수도 있어요. -1은 무슨 뜻이냐? 맨 뒤쪽에다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1이 아니라 0을 넣으면 맨 앞쪽에 차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 바이 6만 바이 28 바이 28이 된다고.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인공지능 수업할 때 실습을 제대로 안 한 사람. 야, 그러니까 본인이 집에 가셔서 잘 생각을 해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 나와 있는 거, 사실 이 4번 셀이랑 5번 셀은 불필요한 거예요. 꼭 안 해 봐도 되는데 그 한번 눈으로 데이터를 뿌려 보면 알 수 있어서 요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고대로 친 거예요. 이 여러분들 매플랍 라이브러리는 기계학습 시간에 교수님이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틀랩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상 시각화 혹은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맨랩을 학교에서 많이 배웠어요. 학창 시절에 배우기도 했고 또 현업에 나가서도 많이들 써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심플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고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맨랩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인제 이렇게 import matplotlib library.pyplot을 plt라고 하는 걸로 인제 내가 명명을 하고 나서 요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함수를 사용법이 궁금한 사람은 어디를 가면 된다? 매플랍 라이브러리와 관련되어 있는 매뉴얼에 가서 방금 교수님이 케라스의 어떤 이그젬플을 봤던 것처럼 그쪽 이그젬플을 참고를 해서 시각화를 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인제는 전처리 부분이에요. 지금 그냥 데이터를 찍어 보면 0 에서 25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0 에서 255로 데이터가 되어 있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학습을 할 때 각각의 값이 너무 스케일 차이가 커서 학습할 때 많이 진동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고거를 좀 잡아 주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로 어떤 이게 우리가 인제 스탠더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표준화 부분이 필요했었고 고거에 대한 일례로 0과 1 사이로 인제 바꿔서 정규화를 해 주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제 255로 나눈 겁니다. 근데 250으로 나누기 전에 뭘 먼저 했냐면 엑스트레인과 엑스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인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플롯으로 바꾸고 뭐 바꾸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넌파이를 뭐 플롯 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담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수님이 그냥 이거 S 타입으로 바꾼 거야. 바꿔서 250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플롯을 해 보면 뭐 대충 값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는지 보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데이터 준비가 되었어요. 데이터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인공지능 시간에 원합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쵸? 그게 뭐냐? 0 에서 9 까지로 레이블이 어사인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FC 레이어 맨 뒤에서 나오는 10 개의 노드가 각각 계속 값을 뱉게 돼 있잖아요. 고 녀석이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원핫 인코딩으로 레이블을 바꿔야 됩니다. 고 지금 작업이 여기 to categorical이라고 하는 함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keras util np utils의 to categorical이라는 걸 통해서 레이블을 원핫 인코딩으로 바꾼다. 교수님 꼭 원핫 인코딩을 저렇게 바꿔야 돼요? 아니요. 바꾸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numPy에서 함수를 만들어 짜셔도 돼요. 근데 케라스에서 저런 걸 지원을 해 준대요. 어떻게 아느냐? 매뉴얼 보고 알았지 나도.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꼭 이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직접 짜든지 아니면 갖다 쓰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서 케라스에서는 보통 요렇게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셀 9 번에서 하는 건 뭐냐면 애초에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나눠서 주는데요. 여러분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검증 데이터라는 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델 학습을 할 때 내 모델이 너무 오버피팅 되지 않게 과적합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증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두고 검증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좋은 베스트 모델을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팁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요 부분이 내가 학습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일부를 지금 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까 학습 데이터가 6만 개였잖아요. 6만 개 중에서 일부 5천 개를 떼 가지고 이렇게 밸리드라고 하는 검증 데이터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꼭 이것도 이렇게 담아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랜덤 스플릿 하셔도 돼요. 근데 교수님이 그냥 계속 똑같은 검증 데이터를 나누고 싶어서 지금 요렇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제대로 나눠졌는지 쉐입을 한번 찍어 보면 이렇게 실제 트레인 데이터 55,000 개, 검증 데이터 5,000 개, 테스트 데이터 10,000개 이렇게 나눠진 거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준비가 끝났어요. 학습 데이터 로드에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다 준비하고 데이터 전처리 간단하게 해 가지고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 놨죠. 이제 어떻게 한다?
모델을 설계를 하고 그 모델의 데이터 학습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럼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모델 만드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모델을 불러 쓰는 방법이 있고 내가 모델을 설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모델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보시면 지금 요대로 지금 그대로 교수님 친 거야. 무슨 말이냐? 컨볼루션 레이어 한번 태우고 풀링 레이어 태우고 컨볼루션 레이어 한번 태우고 풀링 레이어 태우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CNN 2개, FC 레이어 2개라 그랬잖아요. 고걸 지금 만든 겁니다. 근데 네. 근데 보통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풀링이라고 하는 녀석은 같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세트로 묶여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브 풀링이라고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32, 커널 사이즈 3x3, 스트라이드 1, 패딩은 같게끔, 그리고 액티베이션, RELU, 인풋 쉐입은 요렇게 넣어 놨습니다. 교수님, 액티베이션 활성함수 RELU라고 세팅했네요. 네, 그렇죠. 이 소리는 뭐죠? CNN 한번 태우고 그 뒤에 RELU 있고 그다음 맥스플링 있고 요 의미를 갖겠죠. 아, 근데 이거 교수님 뭐 모델 컴브 2D는 뭔가요? 모르면 어떻게 한다? 쳐. 컴브 2D. 자, 그러면 컴브 2D 레이어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2D 컨볼루션 레이어다. 즉 스페셜 컨볼루션인데 오버 이미지, 영상 위에서 움직이는 공간상의 컨볼루션을 하는 거다라고 이 연산 오퍼레이터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리고 요 쭉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C 언어랑 대부분 웬만한 랭귀지는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함수의 맨 정의부를 보면 디폴트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안 써 있는 건 디폴트 값이 없는 거고요. 써 있는 건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트라이드 1/1, 내가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드를 세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1이라고 들어가요. 왜 값이 두 개죠? 이 소리는 가로 세로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 스트라이드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딩은 밸리드라고 여기 디폴트 값이 써 있네요. 근데 우리는 same이라고 했잖아. 밸리드는 뭐고 same이 뭔지 궁금해요. 그럼 밑을 보세요. 짠 보면 봅시다.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아, 작은가? 이렇게 키우면 보이나? 자, 다시 봐봐요. 여기다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교수님이 컴보 2D를 치고 들어와서 디폴트 값을 한번 살펴보고 이 밸리드가 갖는 의미가 뭔지 궁금하니까 아규먼트로 내려가서 어디 봅시다. 패딩에 대한 아규먼트 뜻이 써 있죠. 내가 패딩을 안 할 거야. 필요 없어. 여기 밸리드래. 여기 써 있잖아. 밸리드는 의미를 하는데 노 패딩이야. same이 의미하는 거는 뭐다? 이렇게 써 있네요. 결국 입력과 출력을 크기를 같이 가져가고 싶은 게 same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뒤에서 same이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세팅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넌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RELU가 제일 만만하다고 수업 시간에 그 영상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성능을 쪼을 게 아니면 그냥 만만하게 RELU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RELU 넣은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인풋 쉐입을 요렇게 쓰지 않고 다르게 쓸 수도 있는데 저 인풋 쉐입은 내가 지금 입력으로 들어올 데이터의 쉐입을 명시적으로 써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맥스 풀링을 해야 되는데 풀링은 두 가지 풀링이 있었죠. 맥스 풀링이 있고 에버리지 풀링이 있는데 지금은 맥스 풀링 그냥 나이브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맥스 풀링은 어떻게 쓰냐? 또 컨트롤 이도 쳐요. 맥스 풀링. 그래, 너는 이렇게 쓰는구나. 자, 이렇게 디폴트 값이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 모델을 설계를 하는 요 중간중간 파라미터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걸 설계하라고 절대 안 해요.
이미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고 저걸 그냥 타이핑해서 넣을 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걸 성능 좋은 모델을 찾는 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역할이 아니야. 이 뭐 32가 좋냐 64가 좋냐 커널 3x3이 좋냐 5x5가 좋냐 패딩을 넣고 빼는 게 좋냐 액티베이션 뭐 쓰는 게 좋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드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들이 고민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남들이 발견한 그 발견했던 사실을 갖다 쓰기만 하면 돼. 마치 알고리즘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트리를 배웠어. 그 트리를 여러분들이 갖다가 그대로 의사 코드를 기반으로 만드는 뭐지 코딩을 하는 거지 그 의사 코드를 막 여러분 막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막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지 않았잖아요. 비슷해요. 교수님 고대로 책에 있는 거 갖다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시퀀셜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하고 내가 add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계속 원하는 층들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를 추가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플래튼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계속 피처 맵이 2D로 나오던 거를 1D로 바꾸는 과정이 중간에 한 번 있었을 거예요. 그 영상 3 주차 영상 보시면 FC 레이어를 태우기 전에 반드시 플래튼을 했었어야 돼요. 거기서 고 플래튼이라는 녀석 벡터로 지금 넣은 거고 그다음 FC 레이어 2개를 넣었는데 첫 번째 거는 64계층, 두 번째 거는 10계층이어 가지고 여기 덴스라고 하는 게 바로 케라스에서는 뭐다? FC 레이어를 정의하는 거였어요. 아 정의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보고 알았어. 교수님도 케라스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서 보고 알았고 64 정의하고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면 REL로 쓰면 된대. 그럼 봅시다. 덴스 자 마찬가지로 맨 위에 앞에 보고서 디폴트 옵션 값 알 수 있고 내가 써야 되는 아규먼트 잘 모르겠으면 이그젬플 한번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덴스 32 RELU 넣었구나. 쉐입 이렇게 찍어 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그젬플 이거 보고서 대충 감을 잡아요. 그리고 중요한 아규먼트는 여기서 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은 요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 뭐 커널이나 바이어스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으나 귀찮으면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것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FC 레이어 첫 번째 거, FC 레이어 두 번째 거 하고 그냥 서머리 해도 되는데 이게요. 드랍 아웃을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자 드랍 아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요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학습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인제 요 과적합이 발생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발생하거나 언더피팅이 발생하는 현상을 없애야 내가 학습하는 모델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잘 떠올려 보시면 그럼 과소적합과 과적합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 언더피팅이라고 하는 과소적합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상인데 어떻게 부합을 못하는 거냐면 모델 데이터를 나타내기에 그러니까 배우기에 모델이 너무 형편없는 거야. 모델이 너무 라이트해. 모델이 너무 멍청해서 기존의 학습 데이터를 배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과적합 오버피팅은 완전 반대예요. 모델이 너무 복잡도가 높고 너무 똑똑해서 그냥 데이터의 패턴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답을 외워버려. 여러분들 그런 친구도 있잖아. 기억력이 진짜 좋은 애들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누구는 수학 수식을 내가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 문제를 풀 때 그 수식을 유도를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고 한다고 하는데 그냥 머리 좋은 예를 들어 머리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귀찮은 친구들은 그냥 외워버리잖아. 비슷해요. 모델이 그냥 현재 데이터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오버피팅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요 그림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언더피팅이 발생한 거, 이게 딱 좋은 거, 이게 과적합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긴 건데 회색 라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수학 함수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잘 못 배웠어. 얘는 적절하게 잘 배웠어. 얘는 데이터를 외워버렸어. 그래 가지고 너무 복잡도가 높아. 근데 외워버릴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새로운 데이터
본 적이 없는 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정확한 답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답을 잘 주는 게 아니고요.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서비스를 할 때 데이터를 일단 모았어. 모아 가지고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서빙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던지는 쿼리에 답을 제대로 못 내주는 거야.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들이 던진 쿼리에 대한 답을 잘 줘야 되는 거거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답을 잘 맞춰야지 궁금해하지 않는 거에 대한 답을 맞춰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을 막아야 되는데 그때 특히 오버피팅을 막는 데 사용하기로 유명한 것이 이제 드롭 아웃이라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드롭 아웃을 잘 안 써요. 다른 방법론으로 대체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은 책들이 작성된 시점이 완전 최근이 아니잖아. 완전 최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드롭 아웃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만들어지고 나서 졌을 때 사실 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없던 것들이 어떤 학문이 아니에요. 존재했던 학문인데 잘 솔루션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안 쓰였던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드라마틱하게 성능을 좋게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드롭아웃이어 가지고 계속 드롭아웃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선입에 가셔서 쓰셔도 돼요. 근데 요즘 잘 안 써요.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혼선만 주나? 아무튼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면접 볼 때 혹시 모델이 오버피팅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솔루션을 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 드롭아웃 얘기를 하면 '공부는 하긴 했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아무튼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 가장 널리 사용이 되는 거고요. 드롭아웃층을 적용하면 층을 구성하는 뉴런의 일정 비율을 비활성화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활성화한다는 의미는 순방향, 요 피드 방향, 그리고 역전파 계산, 백워드 방향에서 계산을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중치라고 하는 W랑 편향이라고 하는 바이어스 텀 두 가지를 계속 학습하는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값을 찾는 건데 그 값을 찾는데 참여하지 않는 애들이 존재하는 거야. 자, 이게 내가 설계한 모델이었다고 칩시다.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면 이 X표가 쳐지는 거 보이세요? 내가 원하는 비율만큼 랜덤하게 저 연결선을 끊어 버려요. 그게 드랍아웃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드랍시킨다. 그러니까 학습에 "너는 참여하지 마." 근데 이게 매번 바뀌는 거예요. 드랍아웃은 매번 바뀌어요. 저 랜덤하게 끊는 게 매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번 끊고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요. 이 끊는 선을 매번 바꾸는 게 드랍아웃이라는 기능이고 비율은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내가 0.1로 세팅하면 전체 노드 개수 중에서 10%를 랜덤하게 끊는 거고 0.3으로 세팅하면 랜덤하게 30%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는 앙상블의 효과와 같은 거예요. 잘 생각을 해 봐요. 끊는다는 개념은 모델을 바꾼 거예요. 이 얘기에서 얘로. 근데 랜덤하게 끊으니까 매번 학습할 때마다 모델이 계속 바뀌잖아, 약간씩. 그쵸? 모델이 매번 바뀐다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집단지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종종 드랍아웃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케이스를 앙상블 모델의 효과를 도입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드랍아웃을 조심해야 될 게 실제로 인제 개념적으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잘 생각해 봐. 드랍아웃은 학습 단계에서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 학습 과정에서 모든 노드가 W와 B 값이 정해졌잖아. 테스트할 때도 드랍아웃이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치지? 테스트에서는 그냥 내가 애초에 설계했던 요 모델이 고대로 적용돼 가지고 결과값을 내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 뭐 유도를 해 틀리라고. 그 테스트할 때 드랍아웃은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인제 넘어가 가지고 뭐 랜덤하게 똑같이 떨어진 상태로 계산 결과를 내는 거 아닙니까?"라고 대답을 하거든. 그런 게 아니다고.
이해를 했겠지 여러분이? 같은 말을 교재에서 되게 어렵게 반복해서 써 놓은 것 같은데. 자, 드랍아웃층이 필요한 이유는 과적 학업을 막기 위한 것. 근데 뉴런의 학습 과정을 거쳐서 상호 의존 관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여기 과적 학업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어 네. 뭐 그래서 드랍아웃 일종은 앙상블 학습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NN 구조 중 어디에 드랍아웃을 끼워 넣는 게 좋은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들 했겠죠,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드랍아웃은 추출된 특징의 1차원 벡터 변환이 끝난 다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FC 레이어 그 부분에 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FC 레이어 그 사이에 넣으면 된다. 그래서 CNN 합성급 신경망 쪽에는 드랍아웃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네. 이렇게 교수님이 첫 번째 FC 레이어와 두 번째 FC 레이어 사이에다가 드랍아웃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적합 일어나지 말라고. 이 0.5가 가장 베스트 모델인지 나도 몰라. 그냥 0.5로 쓴 거예요. 만약에 이게 베스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모델 서머리 하면 이제 쫙 이렇게 나와요. 이런 정보를 줍니다. 내가 모델 만든 거를 요렇게 확인할 수 있어 눈으로. 그리고 여기 최종 쉐입은 내가 잘 맞췄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하이퍼 파 아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지 파라미터 수. 그 웨이트랑 바이어스 개수. 그러니까 종종 모델이 무거운 모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요 파라미터 수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파라미터랑 하이퍼 파라미터랑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음. 네. 그다음 케라스는 모델을 컴파일하는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귀찮아. 아무튼 써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점 컴파일이라는 걸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면 되고 그때 손실함수 로스는 뭘 써라. 옵티마이저는 뭐 써라. 매트릭인 뭐 써라라고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 지금 아직 모델 학습 안 들어갔어. 모델 학습하기 전에 파라미터 세팅. 근데 로스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쓰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인제 다중 분류 문제에서는 주로 로스를 가장 그러니까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많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것이었고 옵티마이저도 굉장히 다양한 게 있겠지만 가장 만만한 SGD 일단 디폴트로 쓴 거고 이거 바꿔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똑같이 케라스 아까 그 매뉴얼 가서 컴파일 치면 컴파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규먼트 인제 쫙 나와. 그 아규먼트에 옵티마이저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써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 배웠던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또 잘 몰라. 새로운 뭔가 옵티마이저가 있어. 그럼 클릭하고 들어가면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써 있어. 최종적으로는 그 녀석이 갖다 쓴 논문 링크까지도 걸려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을. 근데 어쨌든 귀찮잖아. 그러면 그냥 남들 다 쓰는 거 쓰세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뭐 성능을 굉장히 쪼아 가지고 가장 높은 녀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CNN을 이용해서 어떤 엠리스트라고 하는 이미지 분류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인제 SG 쓰시고 매트릭은 애큐러시 쓰시면 돼요. 아 요렇게 쓰고 학습하는 방법은 요 fit이라고 하는 함수 쓰시면 돼요. 근데 교수님 뭐가 하고 싶었냐면 모델을 저장하고 싶을 때 모델 저장 안 하고 싶으면 위에 요 체크 포인트 안 써도 돼요. 근데 모델을 저장한다는 말은 뭐야? 베스트 모델을 저장해 놓고 나중에 내가 그 모델을 불러와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걸 위해서 모델을 저장하는 방법을 요렇게 예시로 써 놓은 건데요. 만약에 저장 안 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안 쓰면 돼요. 그 fit 보시면 요 넣는 순서 같은 거 있잖아. 아 처음 보니까 막 머리 아프고 막 짜증나지? 그러면 똑같이 그냥 모델 함수가 따로 있을 거야. 봐요 봐. 모델 컴파일
지금 바로 치고 들어오니까 딱 나오잖아. 여기 디폴트 세팅 있고 여기 예제 있고. 그쵸? 컴파일에 대한 예제고 나는 fit이 보고 싶었어. 여기 있다. 모델 fit. 복잡하면 example. 여기 바로 example 없이 내려가네. 그러면 아까처럼 앱리스트 예제. 아까 열어놓은 거 어딨어? 있다. 여기 있죠? 앱리스트 예제 보고 순서 보시면 돼요. X트레인 데이터, Y트레인 넣고 배치 사이즈 세팅하고 에포크 세팅하고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이건 내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세팅하지 않고 지금 넣어준 거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는 뜻이었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임의로 이미 나눠놨잖아. 나눠놓은 거를 넣는 방법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 생각에 테라스 API에 모델 API 쪽에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다. 메소드. 그리고 들어와서 데이터 넣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 인풋 타겟, 리턴하고 이게 보는 법을 계속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려고 교수님 타고 다니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딱 오면 X 트레인, Y 트레인 넣고 배치 사이즈 32, 에포크 100. 여러분이 이거 32 다 바꿔도 돼. 에포크 100도 바꿔도 되고. 근데 밸리데이션 세팅하는 방법은 따로 이렇게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세팅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모델을 저장하기 위한 콜백 함수, 체크 포인터 이렇게 세팅해도 되고 만약에 저장 안 할 거면 안 쓰면 되고. 이 학습하는 과정을 프린트를 눈으로 보고 싶으면 이 옵션 버버스 2로 세팅하면 되고 이거 안 쓰면 아무것도 안 찍혀. 셔플은 내가 학습 데이터 할 때 데이터 섞을 건지 말 건지 물어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섞는 게 좋아요. 요렇게 써주면 이제 쓰고 실행하면 이제 막 이렇게 찍어요. 에포크 100 돌면서 정보를 계속 줍니다. 로스는 얼마고 정확도는 얼마고 밸리데이션 로스는 얼마고 애큐러시 로스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 찍어서 100번 돌고 나면 멈추겠지?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로드 따로 안 해도 되거든. 이미 모델에 이미 담아져 있어서. 근데 저장을 했으니까 로드하는 방법 한번 보여준 거야. 그래서 내가 저장되어 있는 모델 웨이트 값을 불러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로드 웨이트.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할 거야. 테스트 데이터 평가를 해서 이제 정확도 확인을 하잖아. 내가 학습한 모델이 제대로 학습이 됐는지. 그 방법은 evaluate라고 하는 함수를 쓸 수도 있고 프리딕이라는 걸 쓸 수도 있어요. 보면 다시 모델에 가서 보면 여기 fit 메소드만 있는 게 아니라 evaluation 메소드랑 프리딕 메소드가 있거든. 차이는 뭐냐면 프리딕은 정답 레이블만 주는 거고 evaluate은 로스까지 같이 줘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 쓰면 돼. 근데 교재에 evaluate 함수를 쓰더라고. 그래서 교수님도 그냥 교재 따라 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리턴 값이 스코어라고 하는 거가 0번에 로스가 들어있고 1번에 스코어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애큐리시 스코어. 그래서 지금 1번 거 프린트 해보니까 9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케라스를 활용한 내가 CNN 레이어 2개짜리 전 FC 레이어 2개짜리 모델에다가 간단히 학습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 손글씨에 대한 정답률이 99%에 육박한다. 여러분은 아무 감흥이 없겠지만 2015년도에 2014년도에 이 결과는 매우 센세이션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왔거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런 CNN 어떤 좋은 모델을 만들겠다고 활용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결과는 매우 센세이션한 결과였고 어쨌든 웬만한 손글씨는 잘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이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실 앞에 요 내용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써 놓은 거고 그다음 오늘 또 이 시간에 해 볼게 이번에는 엠리스트가 아니라 요 사이파 10이라고 하는 데이터셋. 10개의 클래스인데 요렇게 오른쪽 상단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컬러가 있고
어떤 대상 물체에 대한 이미지 분류를 하는 건데, 이 사이파10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32 바이 32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6만 장의 클래스당 6만 장의 학습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제 요 밑에 거 예제 보시면 이번에는 알렉스넷의 간략 버전이라고 해 가지고 CNN 3개 태우고 FC 레이어 2개 태웠거든요. 정확도 한 대략 67% 정도 나오면 돼요. 그래서 CPU 코드랑 GPU 코드 교수님이 넣어 놨으니까 돌려 보시고, GPU 코드 돌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캑을 해서 GPU 키시고, GPU 킨 다음에 돌리셔야 에포크당 5초 나오는 거예요. CPU 키면 한 에포크당 한 23초씩 걸려요. 그래서 요 제공되어 있는 코드 가지고 한 번씩 돌려 보시면서 함수를 한번 이해하는데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이번 첫 번째 실습이니까 여러분은 캑을 리더보드에 제출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실행해 보시면서 저 성능이 나오는지까지만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할게요. 나머지 지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자기 캑을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시든 복사를 하시든 하셔 가지고 한 번씩 해 보세요.